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9개국 정상과 숨가쁜 릴레이 정상회담을 가졌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기사를 통해서 G7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일들을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좀 궁금해서요. 네. 9번 정상회담, 한 번 약식회동을 했는데 총평을 좀 짧게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바쁘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정상회담을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해요. 우리 잘못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이제 돌아가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더 바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정상회담 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9개국 정상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담도 하고 또 국제기구 유엔이죠. 유엔 사무총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6개월 동안에 외교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외교 공백이 이제는 외교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저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저기에 정상들이 보통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G7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이제 동심원 중에서 G7이 있고 G20이 있고 그다음에 OECD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 의제가 제일 안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논의가 되면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G20에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OECD에서 그걸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국가의 정상들이 저기 참여한 거잖아요. 초청된 국가의 정상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민주한국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정상들하고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면하는 거잖아요. 첫 대면인데 그 대면을 통해 가지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발언을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이 세션이 크게 보면은 이번에 3개 정도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나다 이 총리께서 아주 영리하게 뭐 어떻게 보면 이 관세 문제는 일부러 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안보 문제고 세계 이제 정세와 관련된 거고 두 번째가 주로 이제 공급망 안정하고 AI 관계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대통령께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 주로 이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하나는 이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하고요. 하나는 인공지능과 에너지를 연계한 거였는데 이제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한국의 비전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뭐 충분히 잘 설명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또 정상회담을 한 것들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많이 좀 주목이 되는 것은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났고 그리고 셔틀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좀 많이 이룬 것으로 보여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보면 어떻게 이제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를 해 나갈지를 이제 그 취임사 속에 이미 다 밝혔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국가의 관계는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관리해 나가겠다. 이 속에 사실상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 센텐스를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 이제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신 것 중에서 이게 역사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두 개를 섞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발언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엊그제 우리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일 수교 6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주한 일본 대사관 측에서 한일 수교 60주년 리셉션을 했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는 참석은 못했지만 영상을 보냈거든요. 그 영상을 보낸 것 내용을 보면은 한국과 일본은 손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그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에 G7 정상회담장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마당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관계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셔틀 외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따로 언급이 되진 네.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 과거사 문제는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두 개 섞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뒤죽박죽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역사와 안보는 분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역사와 안보를 분리해 나가는데 그러면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역사와 안보를 분리해 나갈 것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정신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1998년도에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공동선언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과거를 직시하면서 이게 이제 따옴표죠.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열어나가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오부치 총리께서는 통절한 그 과거사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을 공동성명에 거기다 넣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첫 대면에서 만나자마자 과거사 얘기하고 또 미래를 얘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만남은 미래를 이제 얘기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도 우리가 계속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얘기를 해 나가면 일본도 여기에 부응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대통령께서 한 말 중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과거의 정부가 한 어떤 그 합의 이런 것들을 뒤집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앞에 했던 정부에서 한일 간에 합의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 이재명 정부도 이렇게 수용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 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한일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뭐 지난 정권에서 이제 일본에도 많은 공을 들였었고 그렇죠. 물컵에 반을 채워놨다라는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잘 채워지길 네. 바라보겠고요. 다만 일본 정상관이 좀 만났는데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번에 좀 면을 텄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참 했었거든요. 네. 물론 상황상 좀 어쩔 수는 없었지만 그 아쉬운 부분은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쉽죠. 예. 뭐 이거는 이제 유승락 실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미국도 우리가 하고 같이 정상회담을 못했으니까 자신들의 어떤 일로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큰 외교적 결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바란다고 우리한테도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브뤼셀에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토 회원 국가들이 32개 국가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이제 초청 국가가 IP4라고 그래서 우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4개 국가가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래서 이게 IP4가 이렇게 참여한 것은 2022년부터 계속해서 참여를 했어요. 2022년도 당시에 나토에서 새로운 안보 개념을 수립을 해요. 그 안보 개념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나토의 어떤 가치, 이익 이런 데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IP4를 초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 3년, 4년 초청돼서 받아서 갔고 이번에도 아마 가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이렇게 다자회담을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뭐 어찌됐든 과거에도 보면 이런 회담할 때 자기는 팔짱 끼고 앉아 있고 다른 국가의 정상들은 아주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얼굴을 보는 그런 것들을 아마 화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자회담을 하면은 자신의 목소리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대1 회담을 하면은 자기가 훨씬 유리하게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다자회담을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을 핑계로 여기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뭐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게 나토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대통령하고 만날 기회는 있지 않겠는가. 자기가 이제 불발을 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이제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핑계로 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참여해서 그렇죠. 사실상 32개 국가들 그리고 IP4 국가들하고의 그 유대 관계 그리고 이제 그들과의 어떤 그 스킨십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은 저는 잘한 것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급히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했더라고요. 네네. 여기서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좀 오갔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내밀한 얘기를 어떻게 알 수야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주로 이제 NSC 회의를 80분간 개최를 했잖아요. 그 NSC 회의한 그 결과를 아마 공유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NSC 회의를 이렇게 80분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80분간 한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하나의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그냥 좋아 우리 나 개입한다. 그리고 나탄저 말고 우리 포로도 그 지역 가서 그 공습하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과연 미국이 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할 거냐 예. 안 할 거냐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이란의 신정 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냐, 레짐 체인지죠. 붕괴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예.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이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란이 여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이 아마 있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본격적인 개입이 되면은 하메네이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예. 하메네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 네네. 지금 좀 은신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네. 정치적으로도 어려운데 요즘에는 이제 생명도 위협받는다라는 말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란 네. 입장에선 그렇다면 궁지에 몰렸으니 또 어떤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쉬운 표적이고 어디 있는지 다 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첫날 보면 그 첫날에 사실상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그리고 과학자 핵과학자죠. 그 사람들 포함해서 한 20명을 갖다 직접 이제 드론을 통해서 그렇죠. 죽였잖아요. 예. 심지어 이제 그 대부분 집에서 죽거나 그렇지만 침대에서 죽었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 하나하나의 행동이 어디에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정확히 거예요. 알고 모사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사드가 미국하고 정보 공유하지 않겠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메네이의 동선도 내가 다 파악하고 있고 이란의 대통령 동선도 파악하고 있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란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거죠.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항복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항복하겠다고 하면 그냥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란에 대해서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미국도 이란을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란에서 더 이상 나는 그거는 못해 라고 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확전의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죠. 그럼 이란의 태도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이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란의 외무부 장관의 얘기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 때 이란 외무부 장관이 첫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 우리가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 너희가 이만큼 우리한테 미사일 쏘고 드론 보냈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보내겠다라고 한 것이 비례적 대응이에요. 예.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이란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넷째, 다섯째로 넘어오면은 이란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이게 중재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하고 휴전 협상을 하고 싶다. 그리고 미국하고는 비핵화 협상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렇게 비핵화 협상하고 휴전 협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 완전히 항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리얼랜드 끝장을 보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내가 수용을 못하면 미국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메네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확전으로 갈 것인지 휴전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니미츠 항공모함을 중동 지역으로 보냈고 그리고 F-22, F-35 그리고 공중교부기까지 대거 지금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을 지금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메네이의 선택이 확전이냐 휴전이냐의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국제안보를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